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기자회견, 미 국방장관, 중국 억지위에 한국 등 동맹과 협력, 백악관 공보비서관 캐롤라인 레빗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 워터스 프라임 타임에서 도지와 함께 성공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리아, 튀르키예의 문호를 열다 등으로 외국 뉴스를 먼저 편집을 하고 우리나라 어, 현재 탄핵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기자회견, 백악관 유튜브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에 대한 인도의 무기 흑자는 거의 100억 달러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불평등 해결을 위한 협상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인도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그 이후 항구, 철도 및 해적 케이블 아주 많이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디 총리는 동맹과 방어, 협력 프레임워크를 해 나간다. 기술 중심의 세계에 해당 지역에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관계 활용과 전략 기술을 또 전개해 나간다. 인도는 강력한 공급 구축을 그래서 이 분야에 할 것이다. 희귀금속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계속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석유 및 세일가스를 인도에 팔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해죠? 그 페르시아만을 관통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치고 어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라인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주 및 개발 계획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트루키를 관통하는 것은 흑해하고 그 다음에 그 카스피해 그 부근에서 나는 그 기름들이 이 터키 송유관을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또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기존에 있는데 미국이 이 새로운 자기네 시장을 이렇게 개척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까지 다 먹을 것이다. 요거는 몽골 티르라고 부부 반중 친미 방송입니다. 네타냐후를 제일 먼저 불렀고 이시바 압둘라이세 요르단 국왕 순서로 초청이 됐고 이스라엘이 먹으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먹고 이스라엘 사람이 서면 가서 살면 된다는 아이디어다. 팔레스타인 난민들 일부 요르단으로 그리고 이집트 순서 이렇게 이주를 시키겠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어, 미국의 권한으로 하겠다는데 무슨 잔말이 맞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되는데 요르단 국왕이 좀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요르단 국왕이 이것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도 친이스라엘 반이란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고 이집트도 결국 팔레스타인 난민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여기를 우리가 그 홍해라고 그러죠. 네. 그 라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지역 연간 약 19,000척 선박이 운항이 되고 세계 컨테이너 교역량의 30%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 하니까
막대한 경제적 이게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 쪽으로 사우디를 관통해서 걸프만이 아니고 여기 페르시아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또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번 동계올림픽 사우디아라비아 가능할까? 미국 석유 증산하면 사우디 재정적자 눈에 보인다. 빈살만 프로젝트 아직 진행되는 것이 없다. 사우디 팔레스타인 난민 받아들일 것이다. 아람코 상장 조건은 빚을 내서라도 배당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람코가 상장이 됐었다. 우리나라에는 그 S오일이 그 아람코가 대주주로 돼 있는데, 샤인 프로젝트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석유화학을 중국이 이 석유화학 제품을 덤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울산 그 S오일의 그 샤인 프로젝트를 그 진행하면서 정유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우디가. 우선 한국에서 그 석유화학 샤인 프로젝트를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거 참고가 됩니다. 중국이 1대1로 바닷길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 빨간 데가 분쟁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분쟁이 에, 중국이 그래서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현해 준 것은 미국,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라고 IMEC 구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상으로는 그리스로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에, 트럼프 그 백악관 유튜브에서 나온 것은 그리스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제르바이잔에 무기를 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여기에 그 어디 있죠? 네, 여기 분쟁 지역 여기입니다. 아르제바이잔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아르메니아를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참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트리키예가 잘 지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 트루키예와 이 민족적이나 이 종교적으로 가깝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그 지금 분쟁이 지금 발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리아 좀 곧 끝났지만은 이 시리아가 이제 그 반군에 의해서 그뭐 30년인가 50년 독재가 끝났 해가지고 한 정착되는데 한 단연간 걸릴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보안뉴스. 미 국방장관 중국 억지 위에 한국 등 동맹과 협력. 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등 영내 동맹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러시아를 돕는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 취임 후 처음 태평양 동맹국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측과 통화를 했고, 이런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 혼자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대응할 계획도 없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투자가 억지력 강화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의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 지리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미국이 투자를 또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네요. 공산국가인 중국은 모든 곳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이라고 또 말했다. 이런 뉴스를 보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백악관 공보비서관 캐롤라인 레빗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 워터스 프라임 타임에서 도지와 함께 성공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폭스 뉴스에서 이 화면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 이 부패,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지금 밝히고 있다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관료들이 동굴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도지, 정부 전반에 걸쳐 사기를 사냥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튀르키예의 문호를 열다. 피터 자이안 2월 13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시리아의 임시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투르키예 등 이 지역의 거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각각 이들은 이 지역의 재정적 중추와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최악의 생각은 아닙니다. 시리아는 자치권이 다른 6개의 지역이 있는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불안정한 게 많다 이거죠. 불안전성. 알샤라는 트리키예를 시리아 남동부에 공군기지를 설립하도록 초청하여 이 지역에서 터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거래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의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그들은 시리아 쿠르드 군대를 포함하고 튀르키예에서 쿠르드 분리주의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를 떠나 튀르키예에 의존하여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키인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거래입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 분쟁을 제한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 우선순위로 초점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터키의 세력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지역의 세력 균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그 영향력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리아의 그 임시 지금 정부 반군 출신은 그 알샤라가 이 이라크 이런 국경 지대에 투르키예의 그 공군기지를 좀 와서 그 해줘가지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족들 이런 들이 그 움직이지 못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비축미 방출 21만 톤 유통, 원활하의 입찰 개혁 공표, 농수성, 지지통신 편집국 2월 14일 일본이 그 쌀이 요즘 부족한지 가격도 오르고 해가지고 정보미를 그 방출을 하는데 입찰식으로 그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쌀이 부족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의 뉴스들이 있었는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초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부족해졌다는 설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주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한다면 일본 농협의 쌀 농사 농가에 대한 경작 재배 정책의 실패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쌀을 너무 많이 재배해도 쌀값이 내려가니까 쌀값 유지, 쌀 농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재배를 해도 안 되고 했는데 너무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고 대신 쌀을 많이 생산 안 할 때는 이제 채소를 많이 좀 재배를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지금 없죠. 그런 거 보면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젠 밥심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우리가 좀 그러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씨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 막바지에 가까워진 한국. 최수양 기자가 블룸버그에서 2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법원 대변인은 윤 총장 탄핵 결정을 지지할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다음 청문회가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심리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법원이 몇 차례 더 심리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탄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은 즉시 해임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권력이 회복되지만 반란 혐의로 별도의 형사 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적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며 자신의 충격적인 계엄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달간의 검토 끝에 복권되었습니다. 2017년 전 지도자 박근혜의 탄핵은 3개월간의 재판 끝에 그때 인용이 되었죠. 뭐 재판정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의 극적인 변화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 많은 국민이 알아챈 사법 언론의 너무 심한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아사카 유타카라는 한국 전문가가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월 31일 문영배, 정계선, 이미성 등 3명의 재판관이 이번 탄핵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심판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9년 좌익계 판사 7명과 변호사 3명이 만든 스터디 그룹이 발단이었다. 어, 그 이상적인 방향, 즉 좌파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였다. 법관에게 요구되는 불편부당적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친북, 친중국 입장이야말로 옳다는 이데올로기를 숨기지 않은 그룹이었던 것이다. 판사들만저도 친북, 친중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법 연구회였다 이거죠. 이후 보수파인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 비판을 버젓이 펼치는 등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문제시되자 이를 대체할 공부 모임으로 인권법 연구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좌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사법부 내 적폐청산을 이유로 사법계 압력을 단번에 높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엘리트 법관들이 사직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문 정권의 최고 재판장이 된 김명수는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자신도 소속된 우리법 연구회 및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로 채웠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는 13명 중 7명, 헌법재판소에는 9명 중 5명이 재판관이 친북 친중국의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이상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런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어, 대부분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편향되어 있다고 모르고 국민들은 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자세하게 문영배 씨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고 정계선 씨도 소개를 했고 또 이미선 씨에 대해서도 본인보다도 남편과 여동생이 에,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좌파들이다 이거죠. 유튜버 전환길의 열변도 소개를 했고 내란죄간 곽사령관의 오락가락 증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 없는 증거 국정원 차장의 메모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원 가운데 1차장이 맡은 것은 해외 세력 분야고 2차장은 국내 분야를 3차장은 북한 분야를 담당하는데 그 문제가 된 홍 차장이라는 사람은 해외 담당 1차장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원 위치 추적이라는 국내 분야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측이 요구한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상식에 안 맞는 지시를 했겠냐 이런 얘기 같아요. 좌파 그룹이 원하는 결론에 따라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진우 수도 방위 사령관은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기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 내 발언 내용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다시 했어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국민 다수에게 보여진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생에 큰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그 결론을 내고 있네요.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한에서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강한 독립성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혹의 해명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됐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놈들이 이상한 년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일반 반중측미 유튜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까발리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좀 읽어가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국내만의 문제인 줄 압니까? 목루 동심파괴라고 몽골 티르 부부 반중 친미 방송입니다. 앞뒤말이 안 맞는 전환길의 본심은 아무튼 저는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끝내봐야 알 것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개몽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부산 집회 연설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개헌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바람을 했는데 이건 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이 개신교회들이 정치바닥을 잡고자 할 뿐이다. 세이브 코리아는 바로 개신교나 마찬가지고 중국 간첩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전환길이가 한 얘기는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고도 발언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전환길의 그 본심 내지는 그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때 시작한 개신교 중국화 아주 많이 조사를 했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파산을 면하게 해준 화교자본, 국내 사법시험 합격된 외국인도 변호사 자격 획득, 한국경제 96년 9월 17일자 뉴스까지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반중칭미다. 한국 보수 있느냐 현재 친중이 보수일 수가 없다. 중국 조국이도 친중 조사, 간첩법 확대, 이민척 불법 체류 막으려는 또 FBI 만나러 간 연장선상 부정선거 이슈 이런 등등으로 한동훈은 배신 때린 적이 없다. 윤칸도 본질적으로 반중 친미 만약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게 본심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빨갱이로 보는 개신교. 우리 국민 수준이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 보수 그 개신교 애들이 중국 학교들이 장악하지 못한 것이 검찰이다. 대부분 다 장악당해 있다. 수십 년의 그 중국 공작에 의해서 우리가 쉐쉐화됐다 이거죠. 검찰에서 윤칸 체포라고 한 것은 사실상 보호하라는 뜻이다. 왜냐? 검찰이야말로 중국의 입김이 안 맥히는 데다. 일본으로 치면은 경시청 무슨 특수 검사관과 그런 데가 하나 있다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검사 역할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와 국제관계란 제목으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반중정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다. 저도 뭐 반중이지만요.
서부 지방법원 정광훈 쪽만 잡아들이는, 왜 좌파 애들은 다 같이 난입인데 쳤을까? 국힘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친중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중국 애들은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친중 세력이면 된다. 그렇게 공작을 해왔다 이거죠. 뉴스타파란 데서 한국 장비로 콩고 부정선거, 현지 언론도 모르는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무슨 뉴스타파가 뭐 하는 데지, 무슨 개똥 같은 방송이냐. 스카이데일리 뉴스 때문에 가짜 뉴스로 몰았는데 2018년 때 이미 보도되었던 팩트다 이런 얘기예요.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업체와 전자투표 기기 계약, 전자투표 부정선거로 이어질 우려. 논비 헨리라고 그때 찾아온 콩고 사람이 문맹률이 높은데 터치스크린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할 우려도 있습니다. 요때 김대년이라고 중앙선거관리의 사무총장은 항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콩고 그 사람들한테 콩고 선거위원회와 국내 업체와의 계약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 말라고 콩고에 그때 그 미국 그 유엔 대사 여성분이죠. 그분이 한국산 전자투표기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 경고를 했었답니다. 어쨌든 민주콩고소 화물기가 추락을 했는데 대통령실 직원 등 8명 사망. 요거는 그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이 사람이 바뀐 대통령인데 치세케디와 폼페이 국무장관이 만났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카빌라는 친중인사, 이거 코발트 생산을 생산 그 권을 중국에 판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죠. 민주콩고 대통령 재선, 야당 부정선거 반발. 아까 그 앞에 소개된 그 대통령이 재선이 또 됐답니다. 연합뉴스 2025년 2월 7일 날. 그래서 EU 르완다 뒷배 민주콩고 반군발 내전 격화의 딜레마. 자, 이런 콩고의 문제가, 부정선거 문제가 그 우리나라가 전자 개혁인가 뭐 이런 그거를 팔아먹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차관 아주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루안다 정부군과 한편이 돼서 콩고 반군 협력, 콩고 반군은 전 친중 세력이고 그 뒤에 또 영국도 있답니다. 중국 BYD가 콩고 개발권 90%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친미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친중적인 세력들이 또 여전히 있으니까 반군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기차역 지어주고 비번은 쉬쉬. 아프리카 중갑질의 미의 밀착. 앙골라 로비토 회랑 사업. 이 콩고 이런 데서 그 이 코발트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내륙 국가니까 한국까지 가는데 이런 그 인프라 건설 이런 거에 철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중국이 갑질을 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건설권을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그 콩고에 문제가 된 그 전자개폐기를 팔아먹은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콩고 전자개폐기 바로 미국 패권 경쟁이다.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자개폐기 중국의 친중 정치인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나온 것으로 상관관계로 추론을 해는 아주 이 상관관계 추론은 그 매우 수준이 높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루안다군이 강세다. 선진국 수준의 군대다. 요 루안다가 여기 조그만 나라인데 어디 이거를 지금 반군 이 콩고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모두 돈이다. 어디서 났을까? 정답은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자본이다. 중국도 사실은 행동대장일 뿐이다.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친트럼프 성향의 현 콩고 대통령, 영국 불법 이민자 수용하겠다는 나라가 바로 르완다. 그러니까 르완다하고 영국은 밀월 관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국하고 어, 중국하고는 뭐가 뒤로는 배짱이 맞는 그런 게 있다 이게. 그러니까 현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국무장관이 영국의 현재 그 노동당 당수를 내려앉혀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죠. 트럼프와 영국은 현재 대립관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스위스 로스차일드와 손잡고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뒷배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끼리의 싸움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25년 1월 1일 테슬라 트럭 폭파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연히도 그게 트럼프 타워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죽은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에, 콩고에도 근무를 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중앙아시아 문제로 넘어가서 중앙아시아 애매한 이슬람 성격이다. 이란과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이다. 그러니까 이란과 타지키스탄은 죽이 맞는다는 얘기죠. 조지 소로스와 같이 공작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거의 이슬람화 되어 있다. 점점 원리주의로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남부도 올라오고 있다. 시아파 이슬람임을 숨기고 수니파로 스텔스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살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쪽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이해가 됩니다.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까지 책을 쓴 사람이니까요. 러시아와 스탄 국가들 대립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영프가 왜 유럽의 무슬림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을까? 무슬람 원리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부정선거로 들어와서 적자 1,000억이었던 미루라는 회사가 전자개폐기사가 성장의 비밀이 있는데 2018년 12월 이후 김동호 기자가 김대년 후임으로 김영희 사무총장이 취임 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커졌다 이게.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AF이라고 한국 선관위 주도로 만들어진 비영리 국제기구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ODA 공적개발 원조금으로 그 콩고에 그 정부가 사가지고 주게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소리 대표 친트럼프 인사가 발령이 됐다 그러고 이재명 쟤는 안 돼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VOE 미국의 소리에서 이재명이를 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A외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고 2020년 10월 8일 인세영 기자가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라크, 콩고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의 시스템 정비 공급 정황, 공교롭게 부정선거 핵심은 국산 장비다 이런 얘기예요. 뉴저지 한인 정치인들 앤드킴 외면하고 태미 머피 지지. 부인은 중국인이다. 한국말 하지 못한답니다. 그 앤드킴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유정복 인천시장 친중인사가 인천 상륙작전 기점식 이것은 통일전선 전술이다. 국힘당 안에 친중 세력이 너무나 많다. 분권적 지자자치제 해야 중국하고 해먹기 좋기 때문이다. 한국인을 소주 민족화하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제를 제왕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분권적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 자기네들 해먹기 좋은 대로 해먹겠다. 이런 속내로 하니까 대통령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안 해고 뭐 인천 따로, 호남 따로, 충청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친중 세력들이. 인천 송도의
웹 기구가 있다. USAID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사진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깔릴 수 있다. 미국의 돈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네들을 USAID를 죽이는 거죠. 트럼프가 USAID를 없애려는 이유도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 겉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 비용 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MBK 파트너스 움직임은 중국적 연결고리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고 홈플러스 먹혔고 고려인도 먹히려다가 고려인이 묘수를 써서 지금 막고 있는 상태죠. 중국하고의 커넥션, 전례 없는 부패한 집단, 세계 선거관리 선거기관협회 미 국제원조기관과 MOU 체결, 선관위 A웹 미루 해외사업 삼각 커넥션 의혹이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장면도 있고 이 사람이 그 김용희라고 사무총장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무총장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트럼프 말은 안 해도 부정선거 관련 기관 철퇴를 철퇴시키는 행동을 보면은 읽힌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윤칸도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나라 언론들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무슨 한국 언론들이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류 언론, 레거시 언론을 보더라도 자꾸 신뢰성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자기네들도 어차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그런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남에는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북한 간첩들이 매우 많이 들어왔다. 중국 간첩도 많다.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한국 뻔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준석 같은 애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느냐? 한국 군부 세력이 생각한 것은 자주국방이었다. 자주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이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한 것이 부정선거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되게 만들었었다. 검찰만 무너뜨리면 한국은 완전히 중국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우파는 사실상 없다. 필리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게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이것도 기억이 나네요. 부정선거 세력이 김무성이와 박지원이다. 박근혜 탄핵 한편이 된 두 사람이다. 김영삼 우파, 김대중 좌파로 외형은 갖춰놨지만 이런 국민 수준을 갖고 한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 간첩들이 우글우글대는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방송을 못 보게 하는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또 편갈르기를 하고 있다. 이기려면 입법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조용하게 사일런트화 해서 길거리 나가서 해봐야 괜히 그 이용만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외교로 이겨야 한다. 항일 무장투쟁 효과가 없었던 거 솔직히 한 말 아니냐. 입법부가 장악한 상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한 결과가 정신병자들 막 나온 거 아니냐. 일벌백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지금 처벌이 그게 다 DEI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뭐 외국의 이름을 빌어서 워키즘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해서 그 뭐 사기꾼들도 남들 그 잠깐 그런 사람들도 너무 그 처벌이 약하다 이거죠. 입법부를 감시할 방법은 없는 거라고 질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정장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도지도 사실은 행정부죠. 근데 그 국회가 잘못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 저도 뭔가 자정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거죠. 미국처럼 지방자치제 없애고 상원 하원 만들자. 그래야 뭔가 견제가 되지 않겠냐.
그럼 하원은 지방 소선거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전국구로 해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정책 대결을 하게 만들고 뭔가 이 입법부도 견제가 있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입법 독재, 그러니까 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입법부를,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라고 물을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언뜻 학습을 하다가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봤는데, 절대가치 추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상대 크기 추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Absolute Value Estimate 대 Relate Size Estimate. 잘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탄핵 법리 다툼은 절대가치 기준을 전제할 것이다. 발생사한 타스크를 모두 완벽히 정의함이 요구된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란 절대가치 기준을 전제하는 관점이 있다. 이런 것을 complicate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컴플렉스 창발의 영역이라고 좀 복잡한 거죠. 까다로운 맥락, 컴플리케이트 컨텍스트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알맞은 답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맥락, 컴플렉스 컨텍스트에서는 알맞은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비상기업이라는 현실은 복잡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 크기 추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대 가치 기준을 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상대 크기 추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상대 크기를 어떻게 대하겠냐? SP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야기 평점으로 추정한다. 비상계엄을 상대 크기로 볼 수 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난말도 상대적 크기로 인식해야 된다. 부정선거도 그 크기를 더할 것이다. 요게 이제 그 복잡, 컴플렉스 영역이다 이거죠. 복잡한 것인가? 여기 욜로 까다로운 것인가? 혼동 속에 탄핵 장선과 반대가 극하게 지금 현재 우리 분열되고, 오늘도 그 여러 곳에서 찬반 데모들이,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전문가 영역이라고 한 컴플리케이트 영역에는 known unknown이라는 게 있다. 아는 무지다. 알려진 무지가 있다. 그런 약점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창발을 해야 되겠다. 어, 궁즉통. 궁하면은 뭐가 통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그리고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개 그 시민으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복권돼야 된다. 탄핵돼야 된다. 판단 내리긴 어렵지만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짙긴 합니다. 부정선거, 그 다음에 간첩 세력, 친중파애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이라기보다도 작년 초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이국가론을 왜 들고 나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친중 세력을 니들 수청해라라는 메시지 아닐까? 김정은 위원장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헌법화 제시했다. 이승현 기자가 통일뉴스 1월 16일 날 2024년 15시 3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삼천리 금수강상 8천만 결에 삭제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된 남북 관계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의지를 피력했다.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김정은은 집권 후 장성택 자기 고모부로 대표되는 친중파를 숙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야 모두의 친중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적대적 이 국가론으로 나온 것으로 대한민국 너희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메시지로 재해석됩니다. 문재인하고 뭐 대화 몇 번 해보고 했지만 결국 자기네들 뭐 이런 거 다 댕겨오고 니들하고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지 이젠 대화 안 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금에 그게 뭐냐 속으로는 중국 얘기는 안 붙였는데 니들이 그렇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거 안 돼, 야, 너희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안 하고 러시아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탄핵 및 내란 재판에 대하면서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남한이 친중파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대화가 불가함을 표현한 것이다. 남한의 친중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한 제1의 주적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남한 스스로 친중 세력을 제거할 역량이 없다면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 스스로 그거를 친중 세력을 지금 제거 한 2, 30년간 꾸준히 이 공작을 해온 거기 때문에 중국이 매년 1조 원을 쓴다고 그러죠. 한국에다가 그 돈 처먹은 년놈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얻어 처먹은 놈들이 많겠냐. 그러니까 친중 세력화됐다 이런 얘기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또 열심히들 공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편집한 이유는 규제 완화 규제 완화하는데 이거 지금 그 금융위원회가 있고 또 금융감독원까지 그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정위까지 그러냐 공정위 참 이거 내용을 보면은 또 어떤 기업들 보면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1호 2호 3호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그런 기업이 더 많아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하게 만들어야지. 자관 공무원들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이 실데없는 공무원들이 일거리 만들고 있다 이 얘기예요. 민간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고 KT 인력 구조 개선 등 일회성 요인 영향으로 영업이익 50.9% 감소. 요게 영업이익은 50.9%가 감소를 한 거예요. 매출이 약간 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일회성 요인, 인력 구조 개선 요게 대법원의 통상임금 뭐 판결에 따라서 일시적인 그 퇴직급여 충당금이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음, 이런 걸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 KT 퇴직위로금 4억씩 주더니 영업이익 반토막. 박수빈 한국경제 2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인건비가 1조 원에 달한다. 만약 여기에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작년보다 이익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았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KT는 AICT 인공지능 플러스 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도 발표했답니다. 이상 2월 15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